1. 잔소리와 말다툼이 사랑을 좀 먹는다.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세기의 미녀 유제니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이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프랑스의 대신들은 유제니가 스페인의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두 사람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게 무슨 상관이요? 라는 한마디로 모든 반대를 일축시켰습니다. 유제니의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 청춘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나폴레옹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나폴레옹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흥분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전 국민에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만나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와 그의 아름다운 신부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결혼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건강, 명예, 재산, 권력, 아름다움, 사랑 등등. 이 두 사람의 결혼식처럼 찬란한 결혼식은 다시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찬란한 빛은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잿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제니를 황후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도 황제의 힘으로도 유제니의 시끄러운 잔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질투와 의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명령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남편과 한방을 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나폴레옹이 국사를 처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난입하여 중요한 회의를 엉망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질 것을 염려한 그녀는 절대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찾아가 남편을 원망하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울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난데없이 들어와 펄펄 뛰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였고 10여 개의 홍화 궁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유제니는 황후라는 최고 지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황후의 존엄성과 미모를 가지고도 남편의 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시끄러운 잔소리와 말다툼 속에 사랑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유제니는 내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어 라고 말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제니의 불행은 모두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질투와 끊임없는 잔소리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옥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불태워버리는 불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의 이름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인은 잔소리와 말다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지만 그녀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딸에게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과 잔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인에게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는 문학 역사상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당시 톨스토이를 숭배하는 추종자들은 밤낮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톨스토이의 곁에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야겠소 처럼 일상적인 말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톨스토이 부부는 명성, 재산, 사회적 지위와 예쁜 아이들까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은 아름답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에게 이 행복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톨스토이는 사고방식이 크게 변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소설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설을 쓴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후부터 그는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가난을 퇴치하자는 선전 문구를 작성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죄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직접 밭일을 하고 뗄나무를 하고 잡초를 뽑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집안을 청소하고 나무 그릇에 밥을 먹으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다름 아닌 바로 결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내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으나 톨스토이는 사치를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명예와 찬사를 얻고 싶어 했으나 톨스토이는 이것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금은보석과 돈을 원했지만 톨스토이에게 부는 곧 죄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내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잔소리와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책 인쇄조차도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는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조금이라도 아내의 의견에 토를 달면 그녀는 곧바로 미칠 듯이 날뛰었습니다. 심지어 마룻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기도 하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49년 후 톨스토이는 그녀를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늙고 병약해진 아내는 갑자기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50년 전 자신에게 청혼하면서 쓴 아름다운 시를 다시 읊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내의 간청에 못 이긴 톨스토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미 과거에 환영이 되어버린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를 쓸 당시 꿈꾸었던 미래와 지금 눈앞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82살이 된 톨스토이는 더 이상 집안에서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1910년 눈보라치는 어느 겨울밤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혹독한 추위와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11일 후 톨스토이는 폐렴에 걸려 어느 작은 마을 정류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절대 아내를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인의 잔소리와 히스테리가 결국 톨스토이에게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미쳤었던 거예요. 하고 톨스토이의 부인은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링컨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비극 역시 결혼이었습니다. 부스가 링컨에게 총을 쏘았을 때 링컨은 총에 맞아 아프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심연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의 동료 변호사인 윌리엄 헌드는 링컨이 결혼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23년간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결혼 생활 내내 부인의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벌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링컨의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비난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곱사등도 싫었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인상이 꼭 인디언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링컨의 걸음걸이에도 트집을 잡고 남편이 교양 없이 행동한다며 맹렬히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링컨의 커다란 귀와 각진 얼굴을 헐뜯었고 심지어 코도 비뚤어졌다며 비난했습니다. 돌출된 아랫입술 커다란 손발새처럼 작은 머리가 그를 폐병 환자처럼 보이게 한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았으니 링컨과 아내는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 환경, 성격, 취향, 외모 등등에 대해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링컨 전기를 편찬한 링컨 연구 권위자 상원의원 비버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부인의 음성은 아주 높고 날카로워 길 건너편 집까지 들릴 정도였다. 링컨의 이웃들은 거의 매일 그녀가 울부짖고 화내고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녀가 어떻게 화를 냈는지는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녀는 링컨을 끊임없이 비난했지만 그를 조금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그녀에 대한 링컨의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잔소리와 비난은 링컨으로 하여금 불행한 결혼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스프링필드에는 총 11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스프링필드에는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데이비드 판사를 따라 주변 지역 법정을 순회하며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8사법구역의 법정에서 일거리를 찾곤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주말마다 스프링필드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링컨은 스프링필드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봄에 석 달, 가을에 석 달은 고향에 돌아가 지내면서 스프링필드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작고 허름한 여관에서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허름한 여관에 처박혀 있을지언정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거침없는 욕설과 잔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난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인이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남편에게 집안을 손보라고 잔소리하고 재촉하지만 남편은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만 끌 뿐 도대체가 자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리공을 부르지 않고 남편에게 시키는 이유는 돈도 아낄 수 있거니와 남편의 솜씨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부인에게 두 사람의 합의하에 규칙을 하나 만들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집안에 수리할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15일간 말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달력에 잘 보이게 표시해 두어 나중에 깜빡 잊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은 친구를 찾아와 그동안 수리공을 딱 한 번밖에 부르지 않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